오늘은 상당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유튜브나 TV에서 비타민제가 효과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타민이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최근 연구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비타민 B군을 특정 용량으로 잘 섭취하면 뇌졸중의 위험을 35%가량이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뇌졸중의 위험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기도 했어요. 오늘은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서 비타민 B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품은 어떤 식으로 골라야 하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을 쭉 보시고도 어떻게 여행제를 세팅해야 할지 어려우시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 밴드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주로 소개드리는 제품 리스트가 있고 비밀 댓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영양제에 관한 쉽고 재미있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으니 영양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꼭 가입해야겠죠. 자, 영양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비타민 B군과 심혈관계 질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혈관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단백 음식을 소화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대사물질인데, 이게 혈액에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손상시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종합검진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체크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B6와 엽산, 그리고 B12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비타민 B군을 혈관 영양제로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타민 B군을 음식이 아닌 영양제로 섭취하는 경우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에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 비타민 B군을 영양제로 섭취했을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실제 질병의 발병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 팩트인데, 영양제를 통해 높아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화해도 딱히 발병률을 낮추지는 못한다. 이게 왜 이런 건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 상승이 실제로 질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 데미지가 올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영양제를 통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춤으로써 얻는 이점이 영양제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로 무마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둘 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게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고용량이라는 게 한 알 섭취해야 할 영양제를 막 메가도스로 3-4알씩 섭취했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양제로도 과다 섭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연구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비타민 B군 섭취의 뇌졸중 예방 효과에 관한 총 76,000명이 참여한 14개의 임상 데이터를 놓고 메타 분석으로 재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영양제가 아닌 음식을 통해 이미 섭취하고 있던 비타민 B가 연구 결과에 간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정책적으로 흔히 섭취하는 시리얼 같은 곡물에 엽산을 첨가합니다. 이것을 강화식품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강화식품을 섭취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비타민 B군 영양제가 뇌졸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강화식품을 섭취하는 국가만 놓고 관찰했을 때에는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섭취할 때 아무런 뇌졸중 예방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미묘하지만 오히려 아주 약간 뇌졸중 발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기도 했어요. 반면에 강화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비타민 B군을 섭취했을 때 뇌졸중 발병률이 최대 3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결과를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뇌졸중 발병률이 최대치로 감소하는 비타민 B군의 함량은 엽산 섭취량이 800마이크로 이하, 그리고 동시에 비타민 B12의 섭취량이 400마이크로 이하일 때였습니다. 이보다 많은 양을 섭취한 군에선 그래도 뇌졸중이 예방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비타민 B 영양제가 최대 효과를 나타내려면 엽산은 800마이크로 이하, 비타민 B12는 400마이크로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화식품을 섭취하는 국가는 이미 기본으로 섭취하는 엽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제 섭취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까지 비타민 B 영양제가 질병 예방에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국가 정책으로 강화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군 영양제의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국가의 사람들은 영양제를 안 먹어도 이미 엽산을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엽산을 통한 이득만큼은 이미 충분히 얻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제 섭취가 별 도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엽산을 800마이크로 이상 또는 B12를 400마이크로 이상으로
소량으로 섭취할 경우 더 적게 섭취하는 경우보다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섭취량이 증가할 때 효과가 함께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효과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은 섭취함으로써 얻는 건강상의 이득을 훼손하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빠르게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마냥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타민제를 섭취할 때 한 번만 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장기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배출된다고 해도 고용량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필연적으로 혈중 수치가 높아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는 빠르게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높은 용량을 섭취할 때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된 직접적인 부작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엽산과 비타민 B12 모두 이미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적당량만 섭취할 때에는 신장을 보호하지만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섭취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원래는 혈관을 보호했어야 할 엽산과 비타민 B12가 너무 높은 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한편으로는 건강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용량 섭취 시에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려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이라면서 무슨 부작용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연구는 확실하게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강화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적정량의 비타민 B군, 특히 엽산과 B12를 섭취할 때 뇌졸중의 발병률이 35%나 감소하는 것이 드러난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강화식품을 섭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섭취 용량만 잘 조절하면 건강상에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도 5년, 10년 수준으로 수년간 장기간 섭취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앞서 소개드린 내용을 보고 지금 B12 함량이 500에서 1000마이크로 정도로 높은 여행제를 먹고 있는데 당장 중단해야 하나요? 하는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당장 끊을 필요 없습니다. 우선 50대 미만이면서 건강한 분들은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적으니 그냥 마음 놓고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신장이 안 좋거나 혈압이나 당뇨가 있고 체중이 높으며 흡연을 하는 등 뇌졸중의 위험이 남들보다 높은 분의 경우 더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엽산은 최대 800마이크로, B12는 높아도 400에서 500 수준으로 제한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만약 50대를 넘어선 분들은 저런 고용량 제품을 3에서 6개월 정도 단기간 섭취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이미 수년간 섭취하셨을 경우 더 낮은 함량의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한제에 이미 관심을 갖고 많은 제품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어떤 제품이 해당되는지 머리에 쫙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초보자분들을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엽산과 B12는 주로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영양제가 너무 많아요. 제품 라벨을 보시고 엽산은 용량이 몇인지, 비타민 B12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꼭 엽산은 800마이크로, 비타민 B12는 400마이크로로 맞춰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 성분들을 섭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저것을 600 먹냐 800 먹냐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엽산은 거의 모든 제품이 400에서 600 수준에 맞춰져 있고 그 정도로도 훌륭한 용량입니다. 비타민 B12는 제품마다 용량이 천차만별이라 잘 봐야 하는데 만약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거나 뇌졸중의 위험이 여러모로 높다고 생각되는 분이라면 비타민 B12가 10에서 30 정도로 너무 적게 포함된 제품보다는 100에서 400 정도 되는 용량으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성용을 섭취해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엽산이든 B12든 활성용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적어도 효능 면에서는 활성용이 더 낫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엽산과 B12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활성용이 조금 더 안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섭취할 용량에서는 비활성용도 차고 넘칠 정도로 안전합니다. 만약에 신장이 안 좋은 분이라면 활성용이 포함된 제품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활성용이 필수라고 보기 어려우니 혹시 모르니 돈을 더 주더라도 활성용을 선택할래? 와, 난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비활성용을 먹을래? 둘 다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품을 고르는 게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제 밴드를 통해 문의 주시고요. 제품 문의가 아닌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많아지고 또 업무가 많다 보니 유튜브에서는 제가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밴드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는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